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직후 한국은 곧바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3년간 미 군정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산업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실업률도 높았습니다.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단절된 데에 이어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던 남북이 분단되고 왕래가 단절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해외 동포가 대거 유입된 것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7년 말까지 일본에서 112만 명이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만주 등에서도 122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인구도 1948년 8월까지 6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한국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기간 내에 3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입니다. 산업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인구가 이처럼 증가하면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실업률도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통화량이 크게 팽창했다는 점, 섣부르게 자유시장을 도입했다가 다시 통제경제로 복귀하는 등 미 군정이 경제를 미숙하게 운영했다는 점 등도 당시 경제적 혼란을 겪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 추진된 경제정책 중 두 가지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식민지 시기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1950년 초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지주에게는 국가가 토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보상하고 토지를 분배받는 농민 역시 국가의 토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토지를 분배받는 농민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농지개혁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해방 직후 소작지, 즉 농민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는 농지의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이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개혁 이후인 1951년 말 통계를 보면 소작지 비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 대부분이 자작농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 경제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소작농은 보통 수확의 절반을 농지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5년 동안만 매년 수확의 3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면 수확량 모두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 경제 안정화는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경제정책은 귀속재산 불화입니다. 귀속재산이란 해방 이후 일본인이 조선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의미하며 적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귀속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미 군정기에 정해졌습니다. 민간에 불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화한다는 것은 국유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속재산의 본격적인 매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루어졌는데 당시 귀속 기업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였습니다. 우선 불화 가격이 사전 가격의 60% 정도로 낮았습니다. 평가된 기업 가치의 60% 정도만 지불하면 기업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불화 대금을 지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화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가증권이란 당시 국가가 토지를 매각한 지주에게 발급해준 증권입니다. 이 증권은 활발히 매매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액면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속 기업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가증권을 구입해서 현금 대신 납부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화대금을 15년 동안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화를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속재산 불화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기업을 불화받은 사람 중 일부는 특혜에 가까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기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가운데 일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귀속재산 불화는 그중 가장 첫 번째 계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이병철 회장은 당시 조선화재보험, 삼월백화점, 조선생명보험을 불화받아 각각 삼성화재, 신세계백화점, 삼성생명으로 성장시켰고 삼성이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또 최종건 회장은 성경직무를 불화받았는데 이는 오늘날 SK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SK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최종건 회장의 조카입니다. 이제 한국전쟁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국만 놓고 보면 군과 민간인을 합쳐 16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시설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은 전후 복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건상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경까지 한국에 대한 원조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원조는 크게 미국 정부와
유엔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차원의 원조도 미국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PL480, CRIK 등이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원조를 주관한 기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해방 직후부터 원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국 전쟁이 종료된 1953년 이후에 원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지원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조와 관련해서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와 관련해 발생하는 대충 자금이라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대표로 구성된 합동경제위원회, 즉 CEB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주차 백두진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시 한국 경제에서 원조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을까요? 추계에 따르면 원조 규모는 1950년대 국민 총생산의 8%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해외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원조에 의한 수입이 차지한 비중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시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물자 중 상당 부분을 국내로 들여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원조와 관련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인 대충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원조가 없었다면 정부 지출 규모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1950년대 원조는 한국 경제가 재건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선 1956년부터 PL480 원조를 통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량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한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농산물 도입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들이 적자를 면키 어려웠던 겁니다. 원조 물자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하고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입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조 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자체가 상당한 특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기보다는 운 좋게 원조 물자를 배분받아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가 만연할 경우 그 경제는 건강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원조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본 귀속기업 불화와 마찬가지로 원조 역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출현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조 물자 중에서 원료, 시설재 등은 실수요자인 기업에만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 기업들은 큰 수익을 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수립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에 대해 농지개혁, 귀속재산 불화, 원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경제적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7% 정도였습니다. 이후 고도 성장기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높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 성과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